한지 플릭이 도르트문트를 4대0으로 제압하면서 코바치를 평범한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 4가지 요소를 통해 도르트문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바르셀로나의 힘은 무엇이었는지 기본 빌드업 시스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빌드업 형태는 경기에 따라 변화무쌍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4-3-3에 가까웠습니다. 프랭키 데용은 솔로 피벗으로서 팀의 허브를 맡았고 페드리와 페르민은 깊게 전진해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미묘하게 달랐지만 이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는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면서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4-5-1 블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 초반 축구의 메카가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진해 프랭키 데용을 철저히 마크하려 했습니다. 그를 통제함과 동시에 볼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그의 장점인 볼 운반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코바치의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데용은 가장 낮은 피벗이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될수록 축구의 메카는 전진하기 어려웠고 블록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기본 형태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바르셀로나가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린 4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피냐의 고정 움직임입니다. 바르셀로나 왼쪽 공격은 과부하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을 전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하피냐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측면 터치라인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 중앙으로 좁혀 풀백과 센터백 혹은 센터백 2명을 묶음으로써 레반도프스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피냐가 수비 2명을 묶은 채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레반도프스키는 사선으로 내려와 해당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장면을 보면 하피냐는 중앙으로 좁힌 채 엠레찬과 안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 2명을 한 번에 묶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들 사이로 침투하는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꺾어 바깥쪽으로 침투하면서 엠레찬을 끌리게 만들었고 활용 가능한 앞쪽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사선 움직임을 통해 해당 공간을 활용했고 안톤은 순간적으로 몸을 꺾어야 하므로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넓게 위치한 야말에게 전달되어 슈팅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볼을 받았을 때 하피냐는 풀백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레반도프스키는 라인 사이에서 공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니고가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바로 전달했다면 엠레차는 전진해 그를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수비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하피냐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동시에 묶기 위해서죠. 때문에 엠레차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피냐가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레반도프스키는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피냐는 발대 전진도 도왔습니다. 해당 장면도 역시 중앙으로 들어와 풀백을 묶고 있습니다. 풀백인 리에르손 입장에서는 함부로 붙기 어렵습니다. 발대가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피냐는 돌아설 수 있었고 발대의 오버랩을 도왔습니다. 즉 하피냐는 고정 움직임을 통해 아군의 전진을 도왔고 상대 수비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민의 침투입니다. 그는 페드리와 함께 주로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페드리는 볼 소유 및 라인 사이에서 돌아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페르민은 전형적인 러너였습니다. 끊임없이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 사이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포켓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비라인 균열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뒷공간을 침투한다면 수비라인 전체가 이동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수비수들이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수비라인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쓸 수 없다는 의미죠. 수비라인이 높은 상대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 전환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측면 전환 시 페르민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침투한다면 풀백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윙포워드와 가까이 위치한다면 침투를 허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침투 인원에게 붙으면 팀에서 돌파를 가장 잘하는 공격수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페르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시퀀스는 하피냐의 침투가 성공한 장면입니다. 이니고가 볼을 쥐고 전진할 때 페르민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 뒷공간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비라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페르민 때문에 안톤과 벤세바이니가 깊게 위치했고 수비라인이 어긋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쓸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발대의 패스로 하피냐는 뒷공간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하피냐의 침투와 패스 타이밍이 맞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페르민의 움직임이라는 선제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퀀스는 측면 전환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페드리가 공을 쥐고 전진할 때 페르민은 포켓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위치에 정지해 있었다면 페드리는 전환 패스에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풀백의 수비는 단순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페르미는 침투 움직임을 통해 풀백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덕분에 측면 전환에 성공해 야말은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페르민의 결정적인 성과는 레반도프스키 골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뛰어들어 야말의 공간 패스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피냐의 직선 침투로 수비수 2명을 묶어냈고 레반도프스키의 컵백 움직임으로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즉 페르민은 뛰어난 러너였습니다. 하피냐, 야말, 레반도프스키에게 모든 찬스를 제공해줬습니다. 보이지 않던 숨은 영웅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브란트의 수비 약점입니다. 도르트문트는 4-5-1 블록에 가까웠지만 브란트가 종종 1선까지 점프하면서 일시적으로 4-4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이었습니다. 브란트의 수비 포지셔닝과 전진 타이밍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이니고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브란트는 페드리가 자신의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니고를 억제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물론 전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패스 경로를 완벽히 차단한 채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튼스는 측면 수비를 확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페드리에게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측면 패스를 허용했고 하피냐는 페드리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아 전진 가능했습니다. 다음 시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고가 볼을 쥐고 있을 때 그는 함부로 튀어나갔다가 대용의 패스로 페드리에게 라인 사이를 허용합니다. 그럼 올바른 수비 방식은 무엇일까요? 만약 대용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흠메차가 페드리와 가까워졌을 때 전진의 공간을 차단했어야 합니다. 혹은 이니고에게 압력을 넣고 싶다면 기라시가 대용 견제가 가능할 때 페드리를 자신의 그림자 뒤에 놓인 채 압박하는 것이 옳은 수비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튀어나갔고 너무나도 쉽게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은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 방식입니다. 한지 플레이크는 곡선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피냐와 야말은 센터백과 풀백의 경로를 차단한 채 압력을 가합니다. 공을 중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레반도프스키는 한 칸 내려와 피벗을 마크하고 나머지 미드필더도 숫자에 각각 대응합니다. 이때 바르셀로나의 약점은 양측면입니다. 전환에 성공한다면 단 한 번의 패스만으로도 상대 진영까지 쉽게 전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지 플레이크는 약점을 상쇄할 만한 장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측면 풀백에게 공이 전달된다면 오른쪽에 위치한 쿤데가 빠르게 접근합니다. 이때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은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공간을 커버합니다. 심지어 대용도 수비 라인에 합류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해당 시퀀스가 이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엠레찬이 볼을 운반할 때 하피냐는 곡선 압박을 통해 볼을 중앙으로 유도합니다. 만약 풀백에게 공이 전환되어도 쿤데가 빠르게 접근해 견제합니다. 이때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은 빠르게 이동해 측면 공간을 차단합니다. 돌아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수비 라인에 있던 대용이 루즈볼을 획득해 공격 전환에 성공합니다. 만약 해당 장면처럼 풀백에게 공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롱볼 유도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한지 플릭은 다음 4가지 요소를 통해 도르트문트를 제압했습니다. 하피냐의 고정 움직임을 통해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을 제공했고 발대의 전진을 보조했습니다. 또한 페르민의 지속적인 침투 움직임을 통해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란트의 전진 수비를 역이용해 페드리가 라인 사이에서 편하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구조화된 전방 압박을 통해 측면에서 볼을 끊어내거나 롱볼을 유도했습니다. 한지 플릭은 코바치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든 경기력이었습니다.